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연설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철면피한 가문리서를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내놓은 담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뻔뻔한 궤변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의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막말까지 쏟아낸 겁니다. 청와대도 이번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또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특사 제안을 공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예의를 갖추라고도 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조율된 강경한 입장은 속속 발표됐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10분 간격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런 정부 발표의 배경엔 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좌절감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외교안보 원로들 가운데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김 부부장의 담화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며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특사 파견에 대한 비공개 제안을 공개한 것이 좀 심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원로들을 초청해 가진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너무 지금 험한 단어를 쓴다. 특사 파견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죠. 특히 문 대통령이 거친 용어가 담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통과 필요성을,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참모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국무위원들은 행동을 않더라. 그렇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밑에 참모들은 생각만 하느냐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참석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각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 때마다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4층 높이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바로 옆에 있는 15층짜리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능한 남측 당국자들에 의해 연락사무소가 쓸모없는 집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북남 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4층 높이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회색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흰색 연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산산조각이 난 건물 파편이 종잇장처럼 주변에 흩날립니다. 폭파 장면을 촬영하던 카메라도 충격파에 흔들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고 충격으로 바로 옆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 유리 외장재도 우수수 떨어져 내립니다. 종합지원센터 일부 글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군가 분주하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소리도 들립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약 35초 분량. 앞서 오전에는 폭파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측 태도에 따라 행동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를 적어도 실행 이틀 전인 지난 14일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틀 전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1, 2층에서 작은 불꽃이 관측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미리 철근을 절단하는 등 폭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대북 민간 교류단체 역시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가 임박했다는 북한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되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자신의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학자 시절 대표적인 햇볕론자로 통했던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2달 뒤 취임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멈춰선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라는 사명을 안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도 추진해보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해주지 않으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대북전단 살포 등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쥐고 있고 안보실과 외교부가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상황에선 김 장관에게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동정론도 나옵니다. 결국 재임 중 남북 장관급 회담 한번 해보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주요 대화 창구는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었죠. 이 때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의 대북 라인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대북 특사로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불허했다고 밝힌 겁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들을 특사로 보내겠다는 제안을 불순한 제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북한과 대화 창구 구실을 해온 대북 라인의 얼굴들입니다. 2018년에는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252분 동안 면담한 끝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한 건 단순한 특사 파견 거부를 넘어 현재 대북 라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란 분석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남북 관계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서훈 정의용으로 대표되는 현재 대북 라인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 관계가 실무 협상으로 풀 수준이 전혀 아닌데 두 사람이 자신들이 특사로 가서 풀어보겠다며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북한의 화를 키우고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사정에 밝은 한 여당 의원도 현재 남북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대북 라인을 그대로 안고 간다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 악화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대북 라인이 대통령에게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세계 각국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특히 유럽연합은 북한의 폭파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떠한 추가 도발도 피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담화가 밤사이에 나왔는데 외무성 유럽 담당 부상은 잠꼬대 같은 소리 등 거친 표현을 쓰면서 유럽연합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U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비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이 EU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성경 유럽 담당 부상은 우리를 걸고 들 일감만 생기면 놓치지 않고 악청을 돋궈대고 있는 EU의 행태에 분격하기보단 안쓰러운 생각만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거나 횡설수설하며 주제 넘게 놀아댔다 등 북한 특유의 거친 표현도 담겼습니다. 이번 남북 갈등의 책임을 우리 정부 쪽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 마당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면 전체 인민을 우롱한 이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타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부상은 EU의 재조선 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대북 유화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은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추가 도발과 해로운 조치는 피해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다시 썼습니다. 연례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보다 나흘 빠른 대북 제재 연장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대북 제재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장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된 행정명령은 모두 6건으로 그동안 해마다 6월 하순에 1년씩 연장돼 왔습니다. 네,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것이 연례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표현도 연장될 때마다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6월 21일에 연장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나흘 앞당겨진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자신이 현직에 있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F-35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의 전개에 북한을 동요시키고 선을 넘었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또 다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세미나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습니다. 전직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강경론이 잇따라 나온 점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론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급부상한 배경을 분석하면서 김 부부장이 사실상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대행하는 고위직으로 공식 승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김 부부장을 부각했고 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이미지를 독자적인 정책 이반자로 변모시켰다는 전문가 분석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스위크 등도 김 부부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오빠를 대신할 잠재적 후보가 되고 있다며 그 역할론에 주목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연관짓는 언급도 다시 나왔죠. 네, 워싱턴 포스트는 김 부부장의 부상은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깜짝 놀랄만한 변화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향후 권력 승계까지 내다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건강 이상설에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중국 베이징 상황. 다시 환자가 나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14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 감염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목이 된 게 수입 연어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양식 또 수출 업체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안감에 먹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입니다. 입구부터 안까지 횡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수산물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은 겁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나온 중국 베이징 소식은 상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어로 전파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TV에서 연어 코로나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조금 손님이 떨어지고 연어를 좀 꺼려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먹어요.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죠.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피하는 게 좋죠. 다른 시장도 비슷합니다. 상점마다 연어를 진열도 하지 않습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 상관없는 다른 어종들까지도 같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어 주요 수출국인 노르웨이 정부도 나섰습니다.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산물 안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연어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통해서 전파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고 그런 보고는 없고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어떤 바이러스든 묻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끓이면 없어지죠. 만약에 이제 연어에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요리를 해서 끓였다고 하면은 그건 없어지니까요. 이런 설명에 중국에서 시작한 연어 공포가 얼마나 가라앉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겠다고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크렘린궁을 가려면 소독약이 뿌려지는 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차례로 터널을 지나고 천장과 벽에서 미세한 물방울 형태의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 터널이 푸틴 대통령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살균 터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년째 푸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관저뿐만 아니라 크렘린궁에도 2개의 살균 터널이 설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Связано это с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Они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собственно, в самый разгар эпидемии. И, конечно, там, где это касается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редосторожности вполне оправданы и объяснимы.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기준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번째 수준으로 많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대규모 진단검사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400여 명, 일각에서는 사망자 수가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먹을 때를 빼면 비행기에서 내내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주류를 제공하거나 면세품을 파는 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이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비행기 안 풍경도 일찌감치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탑승하고 기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기내 규정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은 식사 시간 외에는 비행 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승무원들의 대면 서비스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제공이나 면세품 판매도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차원에서 권고문도 나왔습니다. 승객과 승객 사이의 좌석을 비워 서로 간 거리를 확보하고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잡지나 신문 등을 갖고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내 면세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도 탑승 시 모든 승객의 체온을 재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영희입니다.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인도군이 먼저 국경을 넘었다는 입장이고 인도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금의 국경 상태를 바꾸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이번 일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긴장이 완화되길 바란다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인도 국기가 덮인 관을 군인들이 운반합니다. 유가족이 관 위에 화환을 올립니다. 인도 군인의 다른 유가족을 오열합니다. 군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देश के लिए बेटा ने शहीद हुआ है और पोता को भेज रहे हैं 2ठो पोता है उसको भेजेंगे. 인도 국민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태우는 등 반중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 15일 밤 인도 북부 라다크의 갈완 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했습니다. 1962년까지 전쟁을 치렀지만 국경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국군은 지난달 초 난투극을 벌린 뒤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분쟁지 인근에 5,000에서 7,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포병 부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에 인도는 3개 보병사단 이상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의 시료 지배 지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갈완 계곡 인근에 건설된 인도 측 전략 도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사령관 회담 뒤 군 병력을 일정 부분 뒤로 물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군은 자국군 2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중국군이 침범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भारत शांति चाहता है, लेकिन भारत उकसाने पर हर हाल में यथोचित जवाब देने में सक्षम है. 중국 측은 일단 평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中印双方都表示致力于通过对话解决分歧，维护边境地区的和平与安宁. 하지만 앞선 브리핑에서 인도가 합의를 위반하고 실질 통제선을 넘는 불법 행동을 범했다면서 갈완 계곡 지역은 원래 중국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약물 소식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영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쓸 거라고 하고요. 세계보건기구도 긍정적으로 본 거네요. 예, 현지 시간 17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브러여스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덱사메타손은 중증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인데 최근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이 주도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환자 8명 중에 1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영국 정부는 덱사메타손을 본격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경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줄 수도 있지만 또 면역을 같이 떨어뜨려서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네, 우리 방역당국의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존슨 영국 총리가 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위대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였다고요? 이 영상에 보이는 은회색 제규어 차량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차입니다. 의사당에서 총리 관저로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도로로 몰려나갑니다. 터키의 쿠르드 반군 탄압에 대한 시위를 벌이고 있던 한 남성이 총리 차를 향해 뛰어들었던 건데 이 때문에 경호 오토바이와 총리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이 멈추지 못했고 총리 차를 들이받아 총리 차 뒤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총리실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간을 막으려 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그것이 일어난 방의 내용이 보도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17일 책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이야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하는 중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고 적은 쪽지를 건넸다는 겁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